안나 카레니나 사부. 사랑 이후에도 세계는 계속된다. 끝은 선택이 아니라 도착이다. 안나는 이제 선택하지 않았다.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인데, 안나에게는 더 이상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았고, 길은 하나뿐이었으며, 그 길은 그녀를 한 방향으로만 데려가고 있었다. 안나는 무너졌고 고립되었으며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녀는 그 사라짐을 완성할 뿐이다. 사람들은 흔히 끝을 선택이라고 말한다. 누군가는 끝을 선택했다고, 그 사람이 결정을 내렸다고, 그 사람의 의지였다고 말하는데, 하지만 어떤 끝은 선택이 아니라 도착이다. 오랜 시간 한 방향으로 걸어온 사람이 마침내 길의 끝에 다다르는 것처럼, 안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을 향해 걷고 있었고, 이제 그곳에 거의 도착했으며, 남은 것은 마지막 몇 걸음뿐이었다. 안나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사회에 대한 분노도, 카레닌에 대한 분노도, 그론스키에 대한 분노도,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는데, 분노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의 감정이고, 안나는 이미 그 감정을 지나쳤다. 안나는 더 이상 희망하지 않았다.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도, 누군가 구해줄 거라는 희망도, 시간이 해결해줄 거라는 희망도 없었는데, 희망은 미래를 전제로 하는 감정이고, 안나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안나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다. 세계가 자신 없이도 잘 돌아간다는 것. 자신이 사라져도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자신은 이미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절망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필요 없어졌다는 감각이다. 절망은 아직 자신이 중요하다는 전제가 있지만, 필요 없어졌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안나는 그 지점에 와 있었다. 1장. 사랑이 남긴 것들. 안나와 브론스키의 관계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습관이었고 의무였으며 서로를 묶어두는 무거운 끈이었는데, 사랑이 있을 때는 가벼웠던 그 끈이 이제는 질식시킬 만큼 조여들고 있었다. 브론스키는 여전히 안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아침에 나가기 전 그는 안나에게 키스했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오늘 어땠어? 라고 물었으며, 밤에는 그녀 옆에 누웠는데,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의무에서 나온 것인지 브론스키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다. 안나는 그것을 느꼈다. 브론스키가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책임감 때문에 옆에 있다는 것을, 그가 함께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떠날 수 없어서 머물고 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안나를 더욱 필사적으로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브론스키가 말했다. 안나, 우리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어떨까? 안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야? 나는 군대 일이 있어서 몇 주 정도 지방에 가야 해. 너도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쉬는 시간? 안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한테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당신이 떠나고 싶은 거지. 안나,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야? 당신은 나한테 지쳤어. 인정해. 브론스키는 대답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쳐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질문에 끝없는 불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그리고 무엇보다 안나의 눈에서 보이는 절망에 지쳐 있었다. 나는 우리 둘 다를 위해서 말하는 거야. 브론스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렇게 계속 있으면 우리 둘 다 무너질 것 같아. 안나는 웃었는데 그 웃음은 비참했다. 나는 이미 무너졌어. 당신만 아직 서 있는 거지. 브론스키는 안나를 안으려 했지만 안나는 물러섰다. 가고 싶으면 가. 어차피 당신은 돌아올 곳이 있잖아. 군대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하지만 안나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날 밤 그들은 각자의 방에서 잤고, 다음 날 아침 브론스키는 짐을 쌌으며, 안나는 창가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언제 돌아와? 안나가 물었고, 브론스키는 대답했다. 한 달쯤. 한 달. 안나는 중얼거렸는데, 한 달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브론스키가 떠났다. 마차 소리가 멀어졌고, 거리는 조용해졌으며, 안나는 혼자 남았는데, 그 순간 안나는 깨달았다. 브론스키는 떠날 수 있지만, 자신은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그는 여전히 사회의 일원이지만, 자신은 이미 추방당했다는 것을. 그는 선택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는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안나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는데, 마른 얼굴에 깊은 눈, 입술은 굳어 있었고 표정은 없었으며, 그 여자가 자신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이게 사랑이 남긴 것들인가? 안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랑은 그녀에게 자유를 주지 못했고, 행복을 주지 못했으며, 구원을 주지 못했는데, 대신 사랑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고, 그녀를 텅 빈 껍데기로 만들었으며, 이제 그 껍데기마저 부서지고 있었다. 브론스키가 없는 집은 더 조용했다. 시계 소리만 들렸고, 하녀의 발소리만 들렸으며, 안나의 숨소리만 들렸는데, 그 고요 속에서 안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다. 2장. 버려진 이름. 지워진 자리. 안나는 편지를 쓰려고 했다. 책상 앞에 앉아 종이를 꺼냈고 펜을 들었는데 누구에게 쓸지 정하지 못했다. 친구에게 쓸까? 하지만 친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답장을 보내지 않았고, 안나가 보낸 마지막 편지는 몇 달 전이었으며, 그 편지에도 답이 오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쓸까? 하지만 어머니는 안나를 용서하지 않았고, 안나가 집을 떠났을 때, 어머니는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다라고 말했으며,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 오빠에게 쓸까? 오블론스키는 안나에게 가끔 편지를 보냈지만 그 편지들은 점점 짧아졌고 내용은 점점 형식적이 되었으며 마지막 편지는 잘 지내라는 한 줄뿐이었다. 안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편지를 쓸 사람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편지를 받을 사람이 없었는데 사람들은 안나를 기억에서 지우고 있었고 안나의 이름은 더 이상 불리지 않았으며 그녀는 존재하지만 부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안나는 우연히 옛 친구를 거리에서 마주쳤다. 몇 년 전 함께 차를 마시고 웃었던 친구였는데 안나는 그녀를 알아봤고 반가워서 손을 들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안나를 보고도 모른 척했다. 정확히는 모른 척이 아니라 정말로
보지 않은 것 같았는데 그녀의 시선은 안나를 스쳐 지나갔고 마치 안나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그녀는 그냥 걸어갔다. 안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사교계에서도 안나는 완전히 사라졌다. 초대장은 오지 않았고 소문조차 들리지 않았으며 분노도 비난도 없었는데 사람들은 안나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수군거림이 있었다. 카렌이나 부인이 브론스키와 도망쳤대. 정말 충격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수군거림도 멈췄는데 안나는 더 이상 흥미로운 주제가 아니었고 사람들은 새로운 스캔들을 찾았으며 안나의 이름은 조용히 잊혔다. 어느 날 저녁 브론스키가 돌아와서 말했다. 오늘 파티에 갔었어. 누구 파티? 세르게이 백작. 안나는 그 이름을 알았는데 예전에 자신도 초대받았던 파티였다. 나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어? 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브론스키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없었어. 정말? 응. 아무도 너에 대해 묻지 않았어. 그 말이 안나를 안심시키지 못했는데 오히려 더 상처가 되었다. 사람들이 안나를 욕하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며 그저 잊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가장 완벽한 추방이었다. 안나는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그 여자로만 남게 되었다. 이름 없이, 얼굴 없이, 그저 브론스키와 도망간 그 여자 정도로만 기억되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것은 죽음보다 더 잔인한 것이었다. 죽으면 사람들이 기억하지만 지워지면 기억조차 되지 않기 때문이다. 밤에 안나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불빛이 켜져 있었으며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그 모든 소리가 안나에게는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 밖에 있었고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취급받았으며 이름은 있지만 불리지 않았다. 안나는 창문을 닫았다. 소리가 차단되었고 방은 조용해졌으며 안나는 어둠 속에 혼자 남았다. 3장. 아이들. 돌아갈 수 없는 것. 안나는 세료자를 보고 싶었다. 그 욕망은 점점 강해졌는데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생각났지만 이제는 매 순간 떠올랐고 잠들 때도 깨어날 때도 세료자의 얼굴이 보였으며 그 그리움이 안나를 잠식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안나는 결심했다. 몰래 세료자를 보러 가기로. 카레닌의 저택 근처에 가서 아이가 산책하는 시간에 멀리서라도 보기로. 얼굴만 보고 돌아오기로. 안나는 검은 베일을 썼고 평소와 다른 옷을 입었으며 마차를 타고 카레닌의 집 근처로 갔는데 멀리서 저택이 보였고 익숙한 정원이 보였으며 안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오후 3시 세료자가 산책하는 시간이었다. 안나는 마차에서 내려 거리 모퉁이에 섰고 저택의 문을 바라보았으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유모가 나왔고 그 뒤를 세료자가 따라왔는데 안나는 숨을 멈췄다. 세료자는 자라 있었다. 안나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2년 전이었는데 그때 세료자는 8살이었고 안나의 허리까지 왔었다. 손을 잡고 걸었지만 지금 세료자는 10살이었고 훨씬 커져 있었으며 혼자 걷고 있었다.
세료자의 얼굴은 카레닌을 닮아가고 있었다. 턱선이 또렷해졌고 눈은 진지해졌으며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워졌는데 예전에 밝고 장난스러운 아이는 사라지고 진지하고 조용한 소년이 되어 있었다. 안나는 다가가고 싶었다. 세료자를 부르고 싶었고 안고 싶었으며 엄마야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가 나타나면 세료자는 어떻게 반응할까? 반가워할까? 아니면 놀랄까? 혹은 두려워할까? 카레니는 세료자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엄마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했을까? 엄마는 너를 버렸다라고 말했을까? 안나는 베일 뒤에서 눈물을 흘렸는데 세료자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유모와 함께 걸어갔고 점점 멀어졌다. 안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세료자는 자라고 있었고 시간은 흐르고 있었으며 안나만 멈춰 있었는데 그 사실이 가장 잔인했다. 안나는 마차에 돌아왔고 집으로 돌아갔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안나는 꿈을 꿨는데 세료자가 그녀를 보고 누구세요? 라고 물었고 안나가 엄마야 라고 대답하자 세료자는 제 엄마는 없어요 라고 말했으며 안나는 꿈속에서 울었다. 깨어났을 때 베개는 젖어 있었고 안나의 눈은 부어 있었으며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안나는 일어나지 못했다. 딸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딸은 안나가 낳았지만 안나가 본 적이 거의 없는 아이였고 안나의 몸에서 나왔지만 안나의 기억 속에 없는 아이였으며 그 아이는 어디선가 자라고 있었지만 안나는 그 아이의 얼굴조차 정확히 떠올릴 수 없었다.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없는 것이었다. 안나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들을 빼앗아 갔지만 결과는 같았는데 안나는 어머니가 아니었고 아이들은 그녀 없이 자라고 있었으며 시간은 그들을 점점 더 멀리 데려가고 있었다. 안나는 이해하게 되었다. 어떤 것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실은 평생 안나를 따라다닐 것이라는 것을. 4장 카레닌의 신앙, 냉정한 구원. 카레닌은 변했다. 안나가 떠난 후 그는 종교에 깊이 빠져들었는데 매일 아침 기도했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갔으며 성경을 읽었고 사람들은 그의 신앙심을 칭찬했다. 카레닌 각하는 훌륭한 분이에요. 아내에게 배신당했는데도 용서하셨대요. 정말 신앙심이 깊으신 분이에요. 카레닌은 안나를 용서했다. 그것은 진심이었는데 그는 더 이상 안나를 미워하지 않았고 분노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불쌍하게 여겼다. 그녀는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합니다. 카레닌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으며 그의 관직은 더 높아졌다. 하지만 카레닌의 용서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도덕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의 신앙은 안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용서는 안나를 더욱 고립시킬 뿐이었다. 카레닌은 세료자를 잘 키웠다. 엄격하게, 체계적으로, 도덕적으로. 세료자는 라틴어를 배웠고 역사를 공부했으며 예절을 익혔는데 카레닌은 아들이 훌륭한 신사가 되기를 원했고
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아버지,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세료자가 어렸을 때 물었고, 카레니는 대답했다. 엄마는 아프셔서 멀리 계신다. 내가 자라면 이해하게 될 거야. 엄마는 나를 사랑해요? 물론이지. 하지만 때로는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않단다. 세료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에 대해 묻지 않게 되었고 안나는 세료자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흐려졌으며 어느 순간 세료자는 엄마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게 되었다. 딸은 카레닌이 키우지 않았다. 딸은 먼 친척에게 맡겨졌는데 카레닌은 그 아이를 자신의 딸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름도 붙이지 않았으며 가끔 소식을 듣는 것으로 충분했다. 아이는 건강합니다. 친척이 편지를 보냈고 카레닌은 잘 부탁합니다라고 답장을 보냈으며 그것이 전부였다. 카레닌은 사회적으로 존경받았다. 아내에게 배신당했지만 품위를 잃지 않았고 신앙으로 고통을 이겨냈으며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모범적인 남편이자 아버지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안나는 기억에서 삭제되었다. 사람들은 카레닌을 이야기하면서도 안나를 언급하지 않았고 세료자를 칭찬하면서도 안나를 떠올리지 않았으며 카레닌의 가정은 마치 안나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유지되었다. 카레닌의 용서는 안나를 구원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용서는 안나를 더욱 죄인으로 만들었는데 카레닌이 성인처럼 보일수록 안나는 악인처럼 보였고 카레닌이 칭찬받을수록 안나는 비난받았으며 카레닌이 높아질수록 안나는 낮아졌다. 그것이 가장 냉정한 구원이었다. 5장 레빈과 키티 다른 삶의 가능성. 레빈과 키티는 결혼했다. 무도회에서 거절당한 후 키티는 아팠고 레빈은 시골로 돌아갔으며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은 다시 만났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키티는 성숙해져 있었고 레빈은 여전히 솔직했으며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레빈은 다시 청혼했고 이번에 키티는 네라고 대답했으며 그들은 시골 영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완벽하지 않았다. 싸웠고 오해했으며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레빈은 농사에 몰두했고 키티는 외로워했으며 키티는 사교 모임을 그리워했고 레빈은 도시를 싫어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함께 있었다. 레빈은 키티를 사랑했고 키티는 레빈을 믿었으며 그들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당신은 날 이해하지 못해. 키티가 어느 날 울며 말했고 레빈은 당황했다. 무슨 일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은 항상 일만 생각해. 나는 외로워. 레빈은 키티를 안았다. 미안해. 나는 우리를 위해 일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아. 하지만 나는 당신이 필요해. 일이 아니라 당신이. 레빈은 깨달았고 시간을 내려고 노력했으며 그들은 조금씩 서로에게 맞춰갔다. 키티가 임신했다. 레빈은 기뻐했고 동시에 두려워했으며 키티는 불안했지만 행복했는데 그들은 함께 아이를 기다렸다. 출산날 레빈은 밖에서 기다렸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고 키티의 비명 소리가 들렸으며 레빈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의사가 나와 아들입니다라고 말했으며 레비는 울었다. 키티는 지쳐 있었지만 웃고 있었고 아기는 작고 빨갛고 시끄러웠다. 레비는 그 작은 생명을 보며 경외감을 느꼈다. 우리 아들이야. 키티가 말했고 레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들. 그들의 삶은 평범했다. 극적이지 않았고 낭만적이지도 않았으며 때로는 지루하기까지 했는데 하지만 그들은 살아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고 아이를 돌보고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때로는 다투고 화해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다. 레비는 가끔 안나를 떠올렸다. 신문에서 그녀의 소식을 들었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으며 그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는데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았고 키티와 아이를 사랑했으며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저녁 키티가 물었다. 안나, 카렌이나 그 사람 기억해? 응. 왜? 불쌍해.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었잖아. 레비는 잠시 생각했다. 사랑이 잘못된 건 아니야. 다만,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것 같아. 사랑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키티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침묵했으며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레빈과 키티의 삶은 톨스토이가 보여주는 다른 답안지였다. 완벽하지 않지만 지속 가능한 삶. 낭만적이지 않지만 현실적인 사랑. 극적이지 않지만 의미 있는 일상. 그것은 안나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비를 통해 질문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왜 어떤 사랑은 가능하고 어떤 사랑은 불가능한가? 무엇이 한 사랑을 지속시키고 다른 사랑을 파괴하는가? 6장 마지막 기차역. 안나는 기차역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안나는 이상하게 평온했는데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고 더 이상 두렵지 않았으며 그저 고요했다. 브론스키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집은 조용했으며 하녀는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안나는 옷을 입었는데 검은색 드레스를 골랐고 진주 목걸이를 했으며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다. 거울을 보았을 때 안나는 자신이 처음 브론스키를 만났던 날을 떠올렸는데 모스크바 기차역에서 그녀는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같은 목걸이를 하고 있었으며 그때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모든 것은 기차역에서 시작되고 기차역에서 끝나는구나. 안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을 남겼는데 브론스키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미안해.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용서해. 짧은 편지였다. 안나는 더 쓰고 싶었지만 쓸 말이 없었고 변명하고 싶었지만 변명할 수 없었으며 설명하고 싶었지만 설명이 무의미했다. 집을 나섰을 때 하늘은 흐렸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이 차가웠으며 거리는 한산했다. 안나는 마차를 타고 기차역으로 갔는데 마부는 아무 말 없이 몰았고 바퀴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으며 안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건물들, 걷는 사람들, 일상적인 풍경들이 보였는데 모든 것이 평범했고 아무도 안나를 알아보지 못했으며 세상은 그저 흘러가고 있었다.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안나는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 영무원이 죽었던 곳, 안나가 멈춰 섰던 곳, 이제 안나가 마지막으로 서게 될 곳.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군가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배웅하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도착한 사람을 맞이하고 있었다. 안나는 플랫폼 끝으로 걸어갔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렸고 땅이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이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안나는 선로를 내려다보았다. 철로가 멀리까지 뻗어 있었고 자갈이 깔려 있었으며 어둠 속에서 그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기차가 가까워졌다. 기적 소리가 울렸고 증기가 피어올랐으며 거대한 덩어리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안나는 생각했다. 이제 끝이구나.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고 절망도 아니었으며 그저 사실의 확인이었다. 안나는 한 걸음 내디뎠다. 플랫폼 끝에 섰고 발끝이 허공에 걸렸으며 아래로 선로가 보였다. 나쁜 징조예요. 안나가 말했던 그 말이 떠올랐는데 그때 안나는 그것을 징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안나는 알았다. 그것은 징조가 아니라 예고였다는 것을. 기차가 바로 앞까지 왔다. 굉음, 진동, 바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몰려왔다. 안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용서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알 수 없었는데 그론스키에게일 수도, 카레닌에게일 수도, 세료자에게일 수도,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일 수도 있었다. 안나는 떨어졌다. 무게가 사라졌고 시간이 멈췄으며 소리가 멀어졌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 7장. 그 이후 세계는 계속된다. 다음 날 신문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다. 일면에는 정치 뉴스가 실렸고 이면에는 경제 기사가 있었으며 3면 작은 구석에 짧은 기사가 하나 있었다. 어제 오후 기차역에서 여성 한 명이 사망했다. 신원은 확인 중이다. 그것이 전부였다. 안나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고 자세한 내용도 없었으며 그저 짧은 사실 확인만 있었다. 사람들은 신문을 읽고 넘겼다. 또 사고가 있었네. 조심해야 하는데. 기차역은 위험해. 그리고 다음 기사를 읽었다. 안나의 죽음은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다. 사교계에서는 잠깐 수군거림이 있었는데 카렌이나 부인이 죽었대. 정말? 자살이래. 하지만 그것도 이틀을 넘기지 못했고 사람들은 곧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으며 안나는 다시 잊혔다. 브론스키는 편지를 받았다. 안나가 남긴 편지를 읽고 그는 무너졌는데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며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브론스키는 일어났다. 그는 머리를 감고 옷을 입었으며 밖으로 나갔는데 삶은 계속되어야 했고 그는 살아야 했으며 안나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브론스키는 군대로 돌아갔다.
전쟁이 있었고 그는 자원했으며 전선으로 떠났는데 사람들은 그가 죽음을 찾아간다라고 수군거렸지만 브론스키는 살아남았다. 전쟁에서 돌아온 후 브론스키는 다시 사교계로 돌아갔고 사람들은 그를 환영했으며 안나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몇 년 후 브론스키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으며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가끔 안나를 떠올렸지만 그것은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다. 카레니는 변하지 않았다. 안나의 죽음을 듣고 그는 기도했는데 그녀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하고 기도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세료자는 아버지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엄마가 돌아가셨단다. 어떻게요? 사고였어. 하지만 이제 엄마는 하늘에 계신다. 세료자는 울지 않았는데 엄마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사람이었고 죽음은 그 부재를 확정한 것뿐이었으며 세료자는 며칠 후 일상으로 돌아갔다. 딸은 소식조차 듣지 못했다. 친척들은 그 아이에게 안나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아이는 자라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으며 안나는 그 아이의 삶에서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취급되었다. 레비는 신문에서 안나의 죽음을 읽었다. 그는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고 키티가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신문을 건넸다. 안나, 카레니나가 죽었어. 키티는 슬퍼했다. 불쌍한 사람. 그녀는 뭘 잘못한 거지? 레빈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레빈과 키티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랑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그들은 서로를 꼭 안았고 아이를 보며 웃었으며 내일도 함께 살기로 했다. 세상은 안나 없이도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출근했고 마차는 달렸으며 가게는 문을 열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으며 연인들은 만났고 가족들은 식사했다. 안나가 사라졌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았고 안나가 죽었지만 삶은 계속되었으며 그것이 가장 무서운 진실이었다. 한 사람의 존재가 사라져도 세계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간다는 것. 한 사람의 고통이 끝나도 다른 사람들의 일상은 계속된다는 것. 한 사람의 비극이 일어나도 세계는 무심하게 돌아간다는 것. 이것은 레프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였다. 1877년에 발표된 이 소설은 1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읽히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들이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나는 잘못했는가? 그녀는 사랑을 선택했고 그 선택의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으며 결국 죽음을 선택했는데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었는가? 사회는 공정했는가? 오블론스키는 외도를 했지만 용서받았고 그론스키는 유부녀와 도망쳤지만 다시 받아들여졌으며 카레니는 아내를 감시했지만 칭찬받았는데 안나만 추방당했고 안나만 비난받았으며 안나만 죽었다. 사랑은 죄였는가? 안나는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론스키도 진심으로 사랑했으며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 사랑은 용서받지 못했고 그 사랑은 파괴적이었으며 그 사랑은 죽음으로 끝났다. 아니면 이것은 구조의 문제였는가?
안나가 살던 사회는 여자에게만 가혹했고 남자에게는 관대했으며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 안나가 남자였다면, 만약 안나가 다른 시대에 살았다면, 만약 사회가 달랐다면 결말도 달랐을까? 톨스토이는 답을 주지 않는다. 그는 안나를 변호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으며 그저 보여줄 뿐이다. 한 여자의 선택과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와 그 결과를 만든 세계를,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안나는 자유로웠는가? 아니면 희생자였는가? 사랑은 권리인가? 아니면 특권인가? 도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선택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안나 카레니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이야기가 던진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